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첫 번째 세션 사회를 맡게 된 조선대학교 김재영 교수입니다. 어젯밤은 아주 화려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뮤지컬 공연이 아직도 이렇게 눈에 어른어른거리는데요. 앵콜곡까지 해서 총 9곡이 공연이 된 것 같고, 근데 가수들이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제가 교수님들 표정을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너무나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그 가수들이 조금은 힘들어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공연을 마련해 주신 우리 김효신 회장님께 아주 각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하실 발표자와 그리고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선장 출신이면서 로스쿨 교수로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고려대 김인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토론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앤장 로펌에서 이상협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한국해운협회 조봉기 상무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렇게 못 나오시게 됐고, 대신에 당국대 박영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즉석으로 오늘 토론을 맡게 되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또 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9시 50분에 이렇게 마쳐야 되고 시간이 벌써 10분이나 지체됐기 때문에 바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디지털화 및 공급망 불안정 시대의 해상법 과제입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바로 발표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잠깐 나가서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김인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30분 내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신 우리 상습업계 회장님과 집행부께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한 지 한 20년 넘었는데 해상법 주제를 이렇게 플래너리에서 강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주제가 해상법 주제가 플래너리에 올라온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하시기에 현재 해상법 분야의 디지털뿐만 아니라 공급망 문제가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큰 주제로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디지털화에 따른 해상법의 변화와 역할, 그리고 그 다음 섹션에서는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해상법의 변화와 대책, 이렇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영리활동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이 이제 해상기업의 대표적인 영리 활동이고, 물적 설비로서 이제 선박, 그리고 인적 설비로서 선장을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그 선화증권 비로블레이딩이라는 그 증권을 발행해서 운송에 이제 편의를 가져옵니다. 디지털화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해상 운송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그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운송 계약이 체결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밸류 링크 U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캡처를 하나 했습니다만은 이 회사에서 이제 카고아이라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 화물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현재 어느 위치, 바다 어디에 있고 상태는 어떻다는 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송인과 이제 송화인 사이에 직거래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게 그 운송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운송 주선인이 끼지 않고 직거래가 되는 그런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또 발발했고 이로 인해서 미국 국내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서부에서부터 동부로 그 트럭이나 또 철도를 이용해서 화물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근로자들이 이제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내륙에서 그 수출 물량의 흐름이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에 적체가 생기고 항구에 생긴 적체들이 선박을 또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감으로써 선박 공급이 부족해진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10배 뛰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그 서부에 그 가는 그런 화물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 한 100만 원, 1000불 정도 하다가 지금은 10,000불입니다. 10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물가를 또 인플레 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 기본호라고 좌초가 돼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으면서 또 물류의 흐름을 또 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물류 또 공급망이 또 단절이 되는 사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제 공급원을 요소수 같은 그런 공급원을 가능하면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나라로 그 이제 공급원을 바꾸는 그런 전략을 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급망 문제를 하면은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제 원재료를 어떻게 공급할까 하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외국에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기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오는 소위 말하는 수송망의 문제, 수송망의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언론에는 수송망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그 이제 연설을 하면서 그 세계 3대 얼라이언스 전기 선사들이 이 독과점으로 운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험원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디지털화에 따른 해상법의 변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운송계약의 체결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에 이제 꽃을 한 박스 보내고자 하는 경기 고양시의 수출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운송 주선인을 접촉을 하게 됩니다. 운송 주선인을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포워더, 프레이트 포워더 또는 포워더 이렇게 부릅니다. 상법상 운송 주선입니다. 이 주선인은 이제 저명한 전기선사 해상 기업과 이제 운송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주제 중에 선생님들이 꼭 그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해상 기업 전기선사가 이 컨테이너 박스라는 용기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 용기를 받은 수출자가 그 용기 안에 꽃을 가득 담아가지고 다시 전기선사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선사는 이것을 배에다 싣고 난 다음에 이제 선화증권을 이제 발행해주고 이제 운송이 이제 계속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사자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거나 혹은 이메일로 그런 이제 계약을 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온라인상의 운송계약 방식이 이제 상용화되었는데 전기선사는 웹상에 부킹을 하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문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6월 13일 온라인 예약 플랫폼인 하이쿼터를 이제 론칭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운송 주선인, 이 운송 주선인 포워더들은 주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제 주선인 포워더들이 또 계약 운송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개 방식이 있고 이제 주선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뭐 내용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온라인상 부킹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한 사진들입니다. 이제 HMM 이거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HMM이 온라인 예약 플랫폼인 하이쿼터를 론칭했다는 그런 홍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링크 U라는 데는 이제 포워드입니다. 운송 주선인입니다. 그래서 운송 주선인도 이런 부킹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이제 운송 계약의 체결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해상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약 운송인과 이제 실제 운송인이 분리되는 현상이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20년 동안 우리 해상 운송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그 송화인하고 저 해상기업 운송인하고 바로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우리 법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일부에 지나지 않고 중간에 이제 운송 주선인들이 운송인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화인이 있고 그 중간에 운송 주선인이 계약 운송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운송인으로서 운송 주선인은 자기가 선박이 없기 때문에 그 정기선사 즉 실제 운송인을 찾아서 실제로 운송을 해줄 사람과 제2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향에 이제 꽃을 보내는 경우에 운송인이 2명이 있게 됩니다. 운송 주선인이 이제 계약 운송인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M이라든지 펜오션이라든지 이런 정기 선사들은 이제 실제로 운송을 해주는 실제 운송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지금 두 번째 그림이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합물류회사 또는 이자물류회사 그 LX 판토스와 같은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또 중간에 그 회사들이 모 회사로부터 그 이제 수출품을 또 인수를 받아 가지고 또 계약 운송인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3PL 프로바이더 2자 물류회사가 끼우면서 이렇게 송화인 종합물류회사 즉 2자 물류회사 그리고 포워더 계약 운송인 또 쇼핑펌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운송인 이렇게 네 당사자가 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그 디지털 상의 운송 계약 형태는 운송 주선인이던 사람이 디지털에서 이제 그 운송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된 자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포워드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상의 운송 주선인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붉은 화살표를 해놨습니다만 바로 이제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shiper하고 이제 쇼핑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있던 형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 이제 포워드가 이렇게 직거래를 하지 않고 이제 주선자로서 또 남게 되면은 더 복잡한 이제 그 단계를 거치면서 5 당사자가 있게 되는데
그 대세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제 직거래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인은 이제 바로 계약 운송이면서 실제 운송인이 되는, 우리가 이제 상법전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중간자들이 없어지는, 이제 포워더들, 운송 주선인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쇼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클릭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또 쉽게 운송계약을 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박이 출항하기 직전에 화물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이게 빈 공간으로 선박이 출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페널티를 이제 부과하는 그런 상법상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손해액을 정확히 알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운송인 확정의 문제가 이제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선박은 이제 그 해상 기업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배를 가지고만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빌려 가지고 또 운송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기용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용선자는 자기가 선화증권을 발행하면서 그 선화증권 뒷면에다가 이 운송계약의 운송인은 선박 소유자다라는 문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화증권의 서명은 또 선장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장은 이제 선박 소유자의 피용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 경우에 우리가 영국법상으로는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이 아니라 선박 소유자가 운송인이다 해서 소위 말하면 아이덴티티 오브 캐리어, 이런 분쟁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운송 계약이 체결되면은 선장이 선화증권을 발행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덴티티 오브 캐리어라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선화증권을 온라인상에 두고 이게 이제 그 거래가 될 때 이게 과연 물권적 효력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은 우리가 전자선화증권은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은 이게 한번 해킹 당하면 그 화주도 그렇고 운송인도 그렇고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전자선화증권은 기술적으로는 다 되지만 선주들이 그걸 사용을 아직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뭐 논의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선화증권 상환성의 이제 불편함입니다. 그 선화증권은 이제 유가 정권이기 때문에 또 상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발행이 되면은 항구에 들어와서 이제 양육항에서 수입자가 이것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을 반드시 운송인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화물이 이제 가게 될 때는 비행기로 이제 선화증권이 오지 않습니까? 은행을 거쳐가지고. 근데 배는 뭐 하루 만에 들어가 버리니까 수입자는 선화증권을 손에 넣는 것이 더 늦게 됩니다. 배는 하루 만에 오지만 선화증권은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 3, 4일 만에 이제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화증권이 이런 근거리의 그런 국제 무역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해상화물 운송장이라든지 스랜드 선화증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선화증권을 발행하면서 저기 조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스랜드들하고 이제 영어로 이제 그 방을 스탬프를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러면 선화증권이 그 상환성이 사라지게 돼서 이제 수화인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화물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온라인 이제 플랫폼 상에서는 그런 뭐 비행기를
비행기에 태워서 선화증권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 상에 이제 관련되는 은행, 또 운송인, 또 화주, 세관, 또 창고업자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선화증권 상환성의 불편함이 상당히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쉽지만 아직은 전자선화증권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품 운송에 미칠 이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상법에 강행 규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합니다. 보험편에 가면 663조 그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상법에 있는 규정보다 더 불리한 그런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그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법에도 799조에 운송 계약과 관련해서 상법에 있는 규정보다도 송화인을 불리하게 하는 약정은 또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 두 조문이 우리 상법에 있는 대표적인 강행 규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우리가 만들면서부터 이제 운송인은 경제적으로 강자고 송화인은 약자라는 전제하에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박스에 제 짐을 이제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HMM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면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것은 또 맞죠. 그리고 이제 계품 운송에서는 계약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화증권이 발행되는데, 선화증권은 아시다시피 아주 대표적인 그 보통거래약관에서의 부합 계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뒤에 선화증권 뒷면에 가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 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종이 한 장에 깨알 같은 보일러 플레이트로 된 그 글자가 저도 다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운송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제시를 하고 서명만 하면은 그게 이제 일단은 이제 운송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약관규제법 3조 그 사항에 중요한 사항에 설명 의무만 다 했다면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합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도 그런 정신에 따라서 이제 그 송화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제 강행 규정을 두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제가 여기 원이라고 일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화증권 이면에 있는 약관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큰 글씨로 한 5페이지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용하고 있는 그 선화증권 이면은 한 페이지거든요. 아주 깨알 같은 글씨인데 여기는 큰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어떤 선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제 그걸 보일러 플레이트다, 부합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상황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헤이그 비스비 규칙서부터 갖고 있는 그 강행 규정들 다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온라인 상에서 운송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상법 799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그 상법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질 사항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가면 일본의 이제 NYK, K라인, MOL이라고 아주 좋은 전기선사 세 회사가 합쳐가지고 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의 그 홈페이지인데 저기 왼쪽에 보면은 부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킹. 그 부킹에 들어가면은 온라인상으로 이제 부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HMM 그 다음에 원 그리고 밸류 링크 U의 온라인 부킹 제도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선을 NFT로 유동화시키는 이제 방안입니다. 이건 순전히 저희 창작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될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큰 배는 한 1,000억, 2,000억 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나 선주가 되자라고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터그보트라고 요 조그만 요 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 50억 정도 합니다. 배들이 부두에 이렇게 붙일 때
이게 이제 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딱 그 척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수익이 한 연 10% 정도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50억짜리를 우리가 이제 50명이 공동 소유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1인당 1억이 됩니다. 1인당 1억 하는데 같이 선주하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많이 마음이 좀 동하실 것 같습니다. 김수석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하고 같이 좀 오너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선박 등기부에 그 공유자를 지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국이 말이죠. 영국이 전통적으로 36분의 1 등기를 합니다. 영국이 이게 배가 비싸고 이제 모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선박 제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36분의 1 해가지고 혼자가 하면 36분의 6 하고 36명이 와가지고 36 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50명이 선박 등기부에 이름이 소유자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상법에 가면은 선박 관리인 제도가 있는데 이 선박 관리인 제도를 우리가 삭제해야 된다고 엄청 논의를 세게 했었어요. 우리 한 10년 전에. 근데 제가 보니까 선박 관리인 제도 참 잘 남겨뒀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박 공유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을 선박 그 관리인으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박 공유 관리인이 모든 이제 관련 이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현재도 그런 뭐 전자와 관련 없어도 공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많이 투자할 때가 많은데 이 선박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제 전자화 시켜가지고 NFT로 만들고 그렇게 쉽게 거래가 되도록 하면은 수요자가 생기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의 이제 관리입니다. 그 냉동 화물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운송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10도 온도로 한 달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게 온도가 제대로 안 맞춰지면은 중간에 화물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화주 수출자 입장에서는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 한번 떠나면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송화인은 상당히 이제 답답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IoT가 있기 때문에 이 IoT를 이제 컨테이너 그 박스에다가 이제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간에 컨테이너 박스 그 뒤에다가 노란 저걸 이제 칩을 붙입니다. IoT를 붙여가지고 또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선사의 운임 채권을 NFT로 유동화하는 것. 이것은 이제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인호 교수라고 우리 고려대학의 아주 이 블록체인 이 전문 교수가 이제 제안을 한 것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그 1월 달에 운임하고 현재 운임하면 10배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작년 1월 달에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뭐 10개를 실을 수 있는 내가 운송 예약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운임이 오르면 내가 파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약권을 NFT 토큰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호 교수 견해에 따르면. 그래서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자들의 뭐 라스트 마일 뭐 델리버리 이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선화증권은 뭐 좋은 제도고 우리 상법에도 규정이 들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이제 해상법의 변화 대책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공급망 스플라이 체인에 이제 문제가 왔는데 이제 두 가지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원재료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각국이 무기화를 하거나 또는 자국에 필요한 것을 먼저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제 요소수라고 이제 중국에서 어렵게 또 사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뭐 LNG 등등이 LNG, LPG 등등이 모두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해상법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공급이 약정된 원재료를 선박을 통해서 안정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수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다루는 법이 우리가 해상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저 배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임은 10배나 뛰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항공이나 철도가 그 보완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철도란 이제 미국 가는데 이미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가능하고요. 항공은요, 그 항공기가 실어날 수 있는 화물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한 10톤 정도밖에 못 실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배는 한번 실으면 뭐 한 10,000톤, 10만 톤 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상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카보타지가 다시 이제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카보타지는 국내 운송은 자국 선박, 자국 선원을 태워서 자국에서 만든 배로 운송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단행법이 없는데 미국에 단행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더선의 활용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뭐 우리 해상법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 교과서에는 나옵니다만 피더선은 뭐냐면 이제 지금 일본이 말입니다. 일본이 그 고베 지진 나고 나서부터 큰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 부산에서 가요. 여러분 생각하기 어려운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와 가지고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출발점은 이제 일본으로 합니다. 일본 동경항이 출발항이고 미국의 LA항이 도착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산항에 와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선화 정권 하에서 일본 동경에서 부산까지 오는 요 선박, 이걸 우리가 피더선이라고 부릅니다. 피더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더선이 많이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봤고, 뭐 피더선의 법률 관계를 좀 적어서 그 발표문에 넣어뒀습니다. 뭐 피더선 운송인은 이행 보조자이면서 또 실제 운송인이 될 거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종합물류 조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019년에 이거 삼다수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5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 판결은 이제 그 제주도 삼다수에서 우리가 마시는 삼다수 물을 이제 제조해 가지고 서울로 그 수송을 해주는 가운데서 나온 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삼다수가 제주도에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단순하게 운송만 그 의뢰한 게 아니라 삼다수에서 물만 이제 그 통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삼다수라는 라벨이 있지 않습니까? 삼다수라는 라벨을 붙이고 그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고 운송하고 이런 모든 그런 그 공정을 한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 혹은 종합물류인 뭐 종합물류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종합물류업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운송보다도 그 앞 단계에 있는 통관이라든지 포장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한 사람의 상인이 처리해 주는 것, 그걸 우리가 종합물류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송업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우리 법률이 없기 때문에 복합운송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다도 이용하고 육상도 이용한다 해가지고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종합물류업의 핵심은 복합운송이다. 따라서 816조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육상운송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종합물류업을 우리 상법의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한 15년 전부터 생겨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국제적으로 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물류 대란도 이런 종합물류업이 없기 때문에 종합물류업자가 어떤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어떤 강행적인 의무를 부담하는지 하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조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중국에서 있었던 뭐 세계 그런 뭐 해법 그 회의에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물류조약 안에는 뭐 저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조문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최약국도 종합물류 흐름이 안정화되도록 인프라를 갖추도록 할 책무를 부담한다라는 규정을 반드시 넣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낡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물이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물류조약을 만들면서는 최약국은 이런 인프라 갖출 수 있는 책무도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이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형화주 장기운송 계약 체결 이 촉진은요, 이제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작년에 체결된 그 가격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장기운송 계약을 3년 체결한 뭐 우리나라 대형 화주들은 운임이 10배 올랐다 해도 2년 전에 체결된 그 운임으로 가니까 굉장히 안정되게 상품 경쟁에 있게 갔다 이거죠.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소형 화주들은 화물이 적기 때문에 전기선사들이 그걸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소형 화주들 업종별로 한 10개가 모여가지고 화물을 크게 해서 장기 운송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이제 마련을 해줬고, 이번에 뭐 정부에서 그 100대 과제에도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소형화주가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뭐 제1계약, 제2계약 책에 발표 자료에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의 이제 관리입니다. 예, 요게 이제 낱개입니다. 낱개인데, 뭐 저 밑에 오른쪽 사진은 이제 여러 개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올려둔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흥하해운에 저 컨테이너 박스가 실려가지고 이제 운송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우리가 물적 설비로는 선박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도 물적 설비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컨테이너 운송은 198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용화되다 보니까 이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해상법이라는 게 이미 뭐 나폴레옹 형님이 1803년에 만든 건데 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물론 항해용선 계약이 있고 전기선 개품 운송이 있긴 하지만 말하자면 컨테이너 박스는 그 개품 운송에만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개품 운송이 전체 운송의 한 40%를 차지하니까 그 우리 해상법의 물적 설비로 컨테이너 박스를 집어넣어야 이게 컨테이너 박스가 좀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수출에도 그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반납 지체료의 규정합니다. 우리 뭐 상법에 대부분 판례가 많지가 않은데 그 판례가 하나 있는 것이 그 최선료입니다. 데머리지라 그래가지고 그 항해용선 계약에서 선주가 배를 빌려줬는데 이 항구에서 열흘만 있으라 그랬는데 이게 20일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선주는 열흘 동안 그 배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씩을 페널티를 이제 선주한테 다오하는 것이 이제 그 데머리지 최선료입니다. 근데 그 성질이 뭐냐 했을 때, 법적 성질이 뭐냐 했을 때 우리 대법원은 그 특별 보수다, 손해배상이 아니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실상계가 되지 않고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의 지체료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저게 이제 비싼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내가 그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걸 화주가 빨리 반납 안 하게 되면 운송인이 저걸 다시 사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운송인들은 그 프리타임이라고 며칠 여유를 주고
화주가 저걸 늦게 반납하면은 이게 그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에스컬레이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화물이 많이 이제 쟁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선사들이 화주들한테 엄청난 액수의 이 지체료를 부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선사들이 그 10일 페널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상법에도 선화증권에도 지체료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을 뿐더러 누가 컨테이너 박스를 반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왜? 운송계약이란 건 뭡니까? 운송물을 운송하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규정화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는 이 지체료의 성질은 손해배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것은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 뭐 마지막인데요. 그다음 조선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상법은 선박이 건조되어서 인도된 다음부터 이제 그 해상 기업이 그 운송이나 용선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서 조선업은 우리 터치 바뀝니다. 그러면 상법에서는 46조 기본적 상회에 있는 그것만이 그 적용되는 규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약관하고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게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법을 주로 이제 중국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건조자가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법에 따르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임의 규정화를 시켜가지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은 건조 중인 선박은 이제 그 건조자가 가진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선박 건조를 하게 되면요, 2년 전에 그 계약한 것을 이제 올해부터 그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헤비테일이라서 건조 가격은 인도할 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조선소는 돈이 없고 자기 돈을 빌려가지고 선박을 건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선소가 경기가 좋을 때는 앞에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건조 가격도 이제 균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법에 임의 규정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예, 뭐 이상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뭐 그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화는 상당히 이제 많이 진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해상법도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이 이제 경색이 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뭐 피드선의 사용 그리고 이제 뭐 그 컨테이너 박스의 관리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운송을 제대로 하려면 선박이 필요한데 조선업도 이제 발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가 이제 무지개를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출이 좀 잘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 우리 해상법도 우리 오늘처럼 스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가웠는데 우리 무지개처럼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료가 아주 방대한데 잘 이렇게 요점만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3, 4분 정도 내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엽 변호사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된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이상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학계는 물론 사실 그 해운업계를 비롯한 실무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시의성 있는 발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교수님의 발표는 그 디지털화나 그 공급망 불안정 이슈와 관련해서 현재 쟁점이 되거나 어떤 미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화두를 던져주셨고 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화두로 제시를 해주신 그 디지털화에 따른 그 해상법의 변화와 역할과 관련해서 특히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운송계약의 체결을 먼저 이제 화두로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화주, 그리고 계약 운송인, 실제 운송인으로 이어지는 어떤 다층적인 이제 계약 구조가 결국에는 이제 화주가 직접 운송인과 계약을 운송인을 찾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제 단순화될 것이란 예상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화주가 만약에 선복을 미리 확보해 놓고 선적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경우에 이제 노쇼에 대비한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무과실 책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화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이제 천재지변과 같은 어떤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까지 화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사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절충해서 일정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그 면책 사유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좀 절충하는 보완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 선사가 오히려 미리 확보를 해두었음에도 다른 선박에 배선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배상 책임도 이제 규정을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어떤 그 어떤 당사자의 이익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화증권과 관련해서 그 운송인 특정 약관이 이제 더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에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실무가 많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선화증권의 기재와 관련해서 서명란의 기재나 운송인의 기재, 이 기재와 관련해서 부주의하게 이제 발행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이러한 시대의 사실 도래에 앞서서는 저희도 그에 이제 대비하는 방안으로서 운송인으로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자신의 양식을 사용한 건 물론 그 서명란에도 어떠한 자격에서 누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발행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하는 어떤 그 실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화증권의 상환성 역시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영국에서 최근 그 선화증권의 상환성과 관련한 판결은 아니었지만 그 이제 법리의 토대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한 어떤 판결이 있습니다. MSC 대 이제 글렌코어라는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는 사실 어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이제 그 자동화된 컨테이너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비밀번호를 이제 제공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 트럭 운송업체 그 기사가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하며 화물을 자동으로 이제 반출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터미널이었는데 그러한 어떤 그 핀 코드가 기재된 그 이메일을 받은 것을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화물 인도 지시서나 이런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화물의 인도와 인도라고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루어졌는데 영국 판결은 뭐 1심도 그렇고 항소법원도 그렇고 여전히 그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해서 선화증권의 그 상환성에 대한 어떤 약정이 있는 이상에는 선화증권과 상환해서 제시해야 되고 이러한 핀코드의 기재가 있는 이메일만으로는 인도 지시서라 볼 수 없다 라고 봐서 여전히 좀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어떤 선화증권 결국 물권적 효력을 갖고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어떤 그 변화를 위해서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 하에서 이제 발행된 선화증권 이면약관이 이제 부합 계약의 성격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송화인이나 화주 측의 어떤 그 접근성이 좋아지고 가독성이 좋아졌다라는 사유만으로는 일단은 그 사업자가 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 계약이라는 그 부합 계약의 형태가 부합 계약의 성격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그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런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의 그 법적 성격은 그대로 이제 동일하게 취급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예선과 관련해서는 창의적인 방안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를 사실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박 입출항법에서 사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선 이제 등록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네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그 규제와 함께 좀 고려할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일단 토론을 네.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부득이 제가 조금 이렇게 요약해달라고 각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국대 박영준 교수님 아주 즉석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핵심만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교수님께서 디지털화 및 공급망 불안정 시대 해상법 과제라고 하셨는데, 뭐 최근에 이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 해상법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한꺼번에 발표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이슈를 이제 선도해 가시는 저 입장에 계신 만큼 좋은 발표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에 뭐 거의 대부분 저는 동의를 하고, 또 이상학 변호사님께서 토론하신 걸 제외하고 딱 두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그 예선을 이제 NFT화 하는 건데, 아마 아까 발표하실 때 김인영 교수님께서도 이건 내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미 대형 선박의 경우는 그 선박 투자 펀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과 관련된 것을 이미 펀드화 해가지고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유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구분 소유권에 참가할 수 있으면서 그걸 또 언제든지 현물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박 투자 펀드는 아무래도 대형 선박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터그보트를 말씀하셨지만 터그보트 이외의 소형 선박의 경우에도 이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NFT라는 거는 사실은 디지털 자산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현물 자산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마 그 선박 등기부를 이제 전산화 해가지고 그걸 이제 NFT화 해서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영미법상으로는 그 소유권을 이제 타이틀 도큐먼트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양도를 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대륙법 체계에서는 등기는 이제 공시에 불과할 뿐인데 그거를 NFT화해서 한다고 하는 게 가능할 건지는 조금 의문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는 만약에 소형 선박에 대해서 이런 그 다중의 이익을 좀 모아서 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법상 이미 있는 자산유동화 증권을 이용해서 그걸로 이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NFT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이거는 이제 아마 저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모 교수님께서 아까 아이디어를 내셨다는데, 전기선사 운임채권 NFT로 유동화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저는 들으면서 약간 이거는 그 일종의 그 운송계약을 선물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운송계약을 선물거래화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이제 선물거래와 관련된 그 규정들에서 이거는 좀 풀어야 될 문제 아닌가. 이거를 NFT로 해가지고 한다는 건, 물론 이제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은 이제 신기술이 나오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활용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을 먼저 좀 따져봐야, 선물거래가 유효할 것인가 하는 걸 따져보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제가 동의하고, 다만 컨테이너 박스를 등기 등록해서 하자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문제는 컨테이너 박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등록을 한다고 해서는 이거는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컨테이너 박스에 등록화가 필요하다면 세계적으로 국제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등록하고 그거의 유통을 이렇게 추적할 수 있어야지, 우리만 IoT 붙여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붙였다 하더라도 이게 뭐 전 세계 어디가 있으면 그것을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가 먼저 좀 선행되어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한 사람만 딱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꼭 질문을 좀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별하게 뭐 질문을 하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상엽 변호사님 말씀 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주셨는데 노쇼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단순하게 일단은 무과실 책임했는데 면책 조항 같은 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 대응해서 이제 선박 소유자도 자기가 선복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제공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상환성 관련해서 영국 판례 소개해 주신 거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좋은 판결이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상의 부합 계약성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이제 더 이상 보일러 플레이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전기선사가 여전히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은 변화가 없으니까 약관규제법에 따르는 그 부합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할 때는 해양수산부라든지 또는 해운협회,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이 그 선화증권을 온라인상에 이제 활용하도록 하면은 그런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영준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는 이 부분이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제 아이디어만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대형 펀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콘도 분양 같은 거 우리 여객선들 지금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객실이 한 2,000개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여객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사용권을 이제 파는 거죠. 미리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분양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콘도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한 1,000억 가까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여객선을 건조하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저도 갖고 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떤 우리나라가 만드는 여객선의 방 한 칸 내가 사용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쪽에 이제 착안해 가지고 본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투자 펀드는 그저 펀드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유 제도는 지분을 내가 50분의 1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니까 좀 더 사람들이 더 좀 마음이 동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컨테이너 운임 그 관련해서 그 운송 계약을 좀 미리 체결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NFT로 하자는 거 그 선물 거래 맞죠? 이미 선물 거래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NFT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 같으면 이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제한적인데 이것은 이제 토큰화 되면은 전자적으로 일본 사람도 그걸 거래할 수 있고 덴마크 사람도 거래할 수 있고 또 순간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편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컨테이너 박스는 이제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등록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이제 세계적으로 프리픽스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국제 협약 만들면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조약 만드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동차 대수가 한 2,500만 대쯤 됩니다. 근데 컨테이너 박스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데 200만 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해서 이제 관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디에 가 있는지 이제 칩을 붙여 갖고 다 활용하게 되고 이렇게 리포지션해서 그 박스를 어디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쉬워지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우리가 좀 경쟁력을 갖지 않겠나 해서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자체라도 먼저 좀 시작해보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첫 번째 세션은 이런 정도로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